프로파일러 수업. 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MBC의 간판 아나운서죠. 박소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람이 선선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벌써 9월 중순이에요. 맞아요. 박소영 아나운서는 아직 그래도 청년이니까 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지 않지 않나요? 어떠세요? 세월이 가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예. 슬슬 겨울 스포츠가 네. 이제 좀 시작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아하. 이제 쌀쌀해지는구나 역시 라는 전문가로서의 생각을 어떤 그러네요. 하고 있어요.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시다 보니까 계절 변화를 그렇게 느끼시는구나. 덕원 씨는 어떠세요? 제 또래들은 보통 이제 자녀들이 있다면 네. 자녀들이 클 때 혹은 네. 조카들이 클 때 그런 그렇죠.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커 있고 돌아서면 커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조카들이나 뭐 친척들은 오랜만에 보니까 맞아요. 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하시면요, 저희 수업 장면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러 수업 1교시 시작해 볼까요? 네, 1교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추리 퀴즈 코너죠. 박소영 아나운서 문제 주세요.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모습 직접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요, 용의자 팔목에 수갑을 채우면서 꼭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민주국가 경찰들은요, 용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이 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 무슨 원칙이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 드릴게요. 1번 육하 원칙, 2번 미란다 원칙, 3번 신의 성실의 원칙. 1번 육하 원칙, 2번 미란다 원칙, 3번 신의 성실의 원칙. 네, 오늘은 야. 보기들만 보면 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힌트의 어디선가? 달인 덕원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디선가 다 들어본 듯한 그런 원칙들인데요. 그렇죠. 제가 이 원칙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의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 원칙은 이 원칙에 관련된 사건에 아하.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맞아요. 네. 유래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외국 사람. 외국 그렇죠. 사람. 네. 이 중에 사람의 이름인 것을 고르시면 아하. 될 것 같습니다. 네. 육하 원칙, 미란다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중에서 어허. 사람 이름인 것을 고르시면 네. 정답일 것 같습니다. 뭐 김육하, 이육하라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겠네요. 신 씨도 있지 않을까요? 의성실 씨. 네. 박성실 씨 개인적으로 안다고 지금 제작진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네. 소영 씨의 추가 힌트가 필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하나. 네. 제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사람 이름, 친구 이름, 어떤 게 이름이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 네. 음료 이름을 조금 떠올려보셔도 저도 그 생각했어요. 될 것 같아요. 네. 저 점 하나가 네. 없죠. 그 음료 약간 이름은. 오렌지 맛 탄산음료. 네, 여기까지. 네. 지금 젊은 세대도 그 음료를 아는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자 중에 5분을 추첨해서 채선당 밀키트 매장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하고 계십니다. 2교시 시작할까요? 네, 박소영 아나운서 오늘 다뤄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시간에 대전 국민은행 권총살인 사건 이 범인들이 DNA 분석으로 잡힌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한참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엉뚱한 용의자들을 범인으로 알고 체포했다가 풀려났던 그런 일이 맞아요. 있었던 것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때 기억하시죠? 그 사건.
근데 네. 네. 그 당시 범인으로 몰렸다가 결국 풀려났던 3명의 용의자 경찰이 사과를 했습니다. 맞아요. 20년 만이긴 하지만 사과한 네. 건 잘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당시에는 고초를 많이 겪으셨지만 또 예. 이번에 좀 이렇게 풀리면서 네. 응어리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분들처럼 오랫동안 좀 어떤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면서 억울함을 오랫동안 쌓으셨던 분들 이야기 그 사건을 다뤄봤으면 하는데요. 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무죄 선고를 이렇게 들으실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예, 처음에는 제가 진실은 밝혀지는 거다.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확신하고 오늘 딱 무죄 선고를 받고 나서도 제가 구속되기 전의 가정과 같이 우리 가정을 다시 화합해 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느닷없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리셨고요. 그다음에 예. 경찰로부터 고문 강압 수사 당하셨고 억울하게 21년 옥살이 하신 그 세월 모두 한순간이 다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으려고 두 살 먹은 딸아이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부르게도 얘하고 나간 것이 밖에 있는 차를 타고 가게 됐고 좀 모른다는 소리를 했지만은 저희 말은 들어주지 않고 4일에 걸쳐 고문을 할 때면은 진짜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을 하는 그 치욕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와, 정말 억울하셨을 것 같고 특히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저녁에 아이랑 같이 식사 준비하면서 놀고 있을 때 끌려갔을 때 그 고초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어떤 마음이었지. 네, 뉴스아이킥에서 저랑 인터뷰했던 그 음성인데 지금 네. 다시 지금 바로 인터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직접 이제 장동희 씨를 만났었거든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참 억울한 고초를 겪으셨으면서도 참 선하세요, 이분이.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 여전히 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하게 된다는 거를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표디께 이 낙동강변 살인 사건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요청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 많이 보도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박소영 아나운서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지난 1990년 1월 4일 새벽이었습니다. 무척 추웠던 겨울이었는데요. 네. 부산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예. 상의와 속옷은 목까지 말려 올라가 있었고 하의는 반쯤 벗겨진 상태였는데요. 성폭행 범죄가 의심이 됐죠. 예. 이 사건의 신고자는요. 숨진 여성과 차량 데이트를 했던 30대 남성 A씨였습니다. 이 신고자 A씨 진술에 따르면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량 뒷좌석에 있던 자신을 괴한들이 덮쳤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건데요. 네. A씨는 범인 중에 한 명과 낙동강 물에서 격투를 벌이다가 손목을 묶고 있던 공업용 테이프가 풀리면서 도망칠 수 있었고 인근으로 몸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A씨의 진술뿐 별다른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6개월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1991년 11월 부산 사하경찰서가 을숙도 유원지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 교습 도중에 경찰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갈취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최 모 씨를 검거하고 네. 이 최 씨의 자백으로 장 모 씨를 함께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구속했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이 둘로부터 자백을 받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네. 두 사람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끝내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1년 이상 복역을 하다가 2013년에 모범수로 석방이 됐고요. 지난해 2월 이제야 무죄 판결을 받아내게 됐습니다. 잔혹한 범죄하다가 약간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어 보이는 네. 과정인데요. 네, 낙동강변 살인사건 전개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폴리스 프로퍼티, 우리말로 경찰의 자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자산인데 여기 경찰의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이야기에선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좀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시고 그렇습니다. 낯서시죠. 이 말이요 사실은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네.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 경찰에서 사람 중에 자산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경찰에서 말이죠. 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관리하거나 여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경찰 은어. 근데 자산이라면 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처럼 네. 범인을 못 잡았는데 잡아야 되고 네. 어떤 누군가라도 범인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누구라도 저 사람이라면 범인일 것 같아라고 믿어줄 수 있는 언론에서도 네. 의심하지 않고 보도해줄 수 있고 주변에서도 누구라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고 혼자서 억울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로 폴리스 프로퍼티 경찰 자산이라고 합니다. 덮어씌울 만한 사람이군요. 네, 절대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이러한 개념이 존재했다는 것, 은어가 존재했다는 것을 영국에서 밝혀냈고요. 그래서 경찰에서 반성을 하고 90년대 이후로는 그러한 잘못된 그 행태를 없애는 노력들을 시행해 왔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이러한 어떤 개념, 관행, 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그렇고 앞서 박수영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셨던 네. 은행 강도 살인 사건에서도 3명의 용의자로 몰렸던 분들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이 있었던 범인이 아니지만 몰아붙여서 이 사람들이 범인이에요 발표해버리면 네. 남들이 별로 하지 않을 만한 전과가 있다든지 그렇네요. 직업이 불분명하다든지 주변에서 좀 불량하다고 이야기가 네. 됐다라든지 이 사건에서도 소개해 주신 최 씨라는 분이 사실은 을숙도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던 분인데 네. 거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들어와 있던 차량이 나가세요라고 했더니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걸 받은 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사실을 경찰에 얘기했더니 의심스러워라고 해서 범인으로 만드는 과정이 진행된 것이죠. 근데 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무리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 그런 의도가 조금 경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범인으로 만들려면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사건 발생 거의 2년이 지나서 범인으로 특정해서 검찰에 넘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죠. 지금이라면 당연히 그럴 테고요. 그런데 1990년대 초반 당시만 하더라도 자백만 있으면 거의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던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법에는 써 있어요. 네. 그런데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 있을까요? 자백하면 그 자백에 그 부합되는 보강 증거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죠. 목격자 한둘만 만들어도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가 있는 사건은 아니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장소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 씨는 그 장소에 있었거든요. 그 장소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정황 증거, 보강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면 네. 이 사건의 범인임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들이 있지 않으면 기소조차 어려울 텐데 당시에는 일단 자백을 이끌어내면 네. 기소가 가능했고요. 윤석열 씨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춘재로 밝혀졌던 화성에서 일어났던 연쇄살인 사건의 8차 사건 범인으로 내몰렸던 도저히 그분은 다리 한쪽이 장애가 있으셔서 담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를 범인으로 만들었거든요. 고문해서 자백받아내고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였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예. 검찰 그리고 법정에서는 계속 허위 자백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번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그 허위 자백이라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이게 유사한 일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경찰 단계에서 허위 자백이 이루어지면은요. 네. 최근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신문시에 했던 자백은 그 자체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백을 검찰에 가서 하게 되면 그건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요. 좀 다르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계인지. 경찰에서 어쨌든 자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검찰에 가잖아요. 네. 그럼 검찰에 갔을 때 피의자가 검사님 제가 경찰에서 너무 무서워서 네. 네. 고문당해서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억울하다. 라고 하면 검사가 그렇습니까? 라고 진실을 밝혀야 될 텐데 이런 사건들 보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검사가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더 괘씸죄 받고 형량 무거워질 텐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그러한 진실을 밝힐 의지를 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공판 들어갔을 때 법정 가면? 법원에서도 네. 일단 우선은 겁나니까
그리고 대개 이분들에게는 국선 변호인이라든지 그렇게 성의 있는 변호사가 함께 변론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 경우에는 쉽게 빨리 끝내려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인정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무거운 형량,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와서 판사에게 사실 판사님 제가 안 했습니다. 이 자백 전부 가짜고요. 경찰에서 고문 받았고요. 검사에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묵살당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돼서는 판사가 볼 때는 어떨까요? 이제까지 다 자백을 해놓고서 인정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다? 이건 오히려 죄질이 무겁구나. 의심스럽다. 네, 이렇게 이제 되는 똑같은 패턴이 여러 사건에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게 고문을 당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네. 얼마나 사람이 모진 고문을 받으면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안 했지만 했다고 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아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고문이 없어도 허위 자백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우선은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자가 폴리스 프로퍼티, 경찰 자산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가지로 늘 의심받을 수 있는 약점이 많은 사람인 경우가 네. 많죠. 두 번째로는 뚜렷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경찰이 그를 처음에 용의자로 포착을 했을 정도의 의심받을 만한 정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에 대해서 이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거하면서 보도가 쫙 되죠. 그럼 일반 대중의 이미지 또 여론이 여론 그다음에 뭐 법조인들 판사에게도 이미 이 사람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게 된 상태인데 그때 이제 우선은 10일간의 구속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가면 또 다시 10일간의 구속 기간에다 연장도 가능해서 총 30일까지 구속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중적인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런 딱 두 가지의 어떤 길이 제시가 되죠. 당신이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해봐.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혐의 가지고 당신을 체포했죠. 그리고 보세요. 당신 말고 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도된 내용 한번 보세요. 기사도 보여주고. 어때요? 당신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과연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 경우에 당신은 지금 도박을 하고 있어요. 법정에 가서 끝까지 주장을 해서 만약에 유죄로 판결된다면 당신은 아마도 최고형을 받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혹시 당신이 안 했다고 정말 생각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당신에게 이루어진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조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실제로 그런 사건에서 본인이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득 때문에 자백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복역 중에 다른 진범이 검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을 받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고문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사건은 그러면 진범이 아직 안 잡힌 거죠? 네,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고요. 못 잡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사건 발생 당시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에 집중하고 증거에 집중하면서 원칙적인 수사를 해왔으면 그 당시에는 어려웠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DNA 수사 기법이란 것이 맞아요. 1986년에 영국에서 알렉 제프리스라는 영국 레스터 대학 교수에 의해서 발견이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89년 첫 사건에 적용된 게 1991년이에요. 아직 시기상조였군요. 예. 대중화되기. 그런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당시 현장에서 범인의 체액이 묻어 있는 그러한 그 휴지 종류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럼 그것이 제대로 보관만 되어 있었으면 조금만 기다렸으면 새로 개발된 DNA 수사 기법에 의해서 범인 검거가 가능했으란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된 거를 재심을 신청한다고 해서 그게 뒤집힐까 하는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재심을 신청하게 된 장동희 건지. 씨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이제 어쨌든 모범수로 나왔으니까 잊고 새 삶을 살면 되냐. 그리고 경찰에는 국가와 싸우지 마라. 하지만 이분은 너무 억울했고 본인은 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다 이제
박준영 변호사, 재심 전문 변호사, 네. 예, 흔쾌하게 함께 진실 밝혀냅시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 장동익 씨 어머니께서 네. 최초 수사 기록들을 다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싸워볼 의지와 또 어떤 근거가 있었고요.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하게 됐던 거죠. 이게 당한 사람은 우리는 맞아. 주위 사람들은 그냥 잊고 살아라. 너무 길고 지난한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그걸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 수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1교시에 여러분께 추리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박소영 아나운서,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하는 멘트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꼭 무심하게 이렇게 좀 멋지게 툭 뱉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좀 빠르게 무심하게 해서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체포하면서 이렇게 경찰이 아니라 어렵네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의 경찰들이요. 용의자를 체포할 때 이 고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 무슨 원칙이라고 할까? 문제 드렸습니다. 1번 육하 원칙, 2번 미란다 원칙, 3번 신의성실의 원칙 중에서 정답은 2번 미란다 원칙이었습니다. 네, 정답자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추첨한 분 한번 소개해 주시죠. 1149님, 소영님께서 음료수 힌트를 주신 걸 보고 바로 2번 미란다 원칙 선택했습니다. 고마워요. 네. 이 음료수 공유하는 분인가 봐요. 그리고요. 1345번님 정답 2번. 우리 딸이 경찰 준비를 하고 있어서 목표가 형사계 근무라는데 표디 혹시 추천하시나요?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 뭐 형사는 꼭 그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여성 남성 구분 없습니다. 정의에 대한 그 확고한 정의감. 신념이 있으시고 성실하게 일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면 아마 보람 많이 느끼실 겁니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2127님, 2번 미란다 원칙. 부부싸움 할 때 꼭 필요한 원칙이죠. 싸울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원칙 말하기가 귀찮아서. 아, 그런가요? 전 결혼을 안 해봐서. 근데 또 원칙을 너무 싸울 때 따지면 또 그렇게 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네, 이거 적용했다고 오히려 미란다 원칙 그러니까. 왜 하세요? 그러면 더 짜증내고 더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화를 더 끌어오르게 네.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네, 그 밖에도 0516님, 2189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5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프로파일러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 MBC의 간판, 박소영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